안녕하세요. 손맛 하나 끝내주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아무리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사랑을 줘도 감사할 줄을 모르던 어떤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더 사랑을 줬다면 그 인간이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싶기도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우선 전 아래로 동생이 다섯이나 딸린 육남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았다지만 저희 집은 유독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진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늘 출장을 다니시느라 집에 계신 날이 적었습니다. 대신 그 많은 대식구의 생계는 오로지 저희 엄마의 두 손에 달려 있었죠. 엄만 생활비를 더 벌어보겠다고 시장 기퉁에 아주 작은 수제비 집을 차렸습니다. 들어간 채소도 별로 없고 허여멀건한 그 수제비가 그땐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가게 안엔 낡은 나무 테이블이 딱 5개뿐이었는데 날마다 손님들이 몰려와 가게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였답니다. 전 날마다 가게로 달려가 가게를 돕곤 했죠. 효순아, 가서 파 좀 더 썰어. 요즘 날이 추워서인지 손님들이 더 많을 것 같네. 자주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다 보니 저도 어느샌가 어깨너머로 음식 만드는 법을 익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굳이 가게로 나서곤 했어요. 집에서 동생들 치닥거리 할 바엔 차라리 가게에서 엄마를 돕는 게 훨씬 재밌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마루에서 장난을 치던 셋째 동생이 그만 마당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린 겁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은 크게 울어댔고 동생 머리에선 피마저 비쳤습니다. 전 깜짝 놀라 동생을 들쳐업고 동네 의원으로 향했죠. 누나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어? 그만 좀 울어. 다행히 동생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머리부터 떨어진 바람에 하루 정도 입원을 하며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요. 그때 엄마의 고생은 말도 못했습니다. 낮엔 식당에서 수제비를 팔고 밤엔 아픈 동생의 곁을 지키셨거든요. 엄만 잠 한숨 제대로 못 자 피곤한 눈으로 새벽같이 다시 식당 문을 열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도 엄만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재밌다고 하셨어요. 아유, 효순이 엄마, 여기 수제비 한 그릇 줘요. 오늘 새벽부터 짐을 날랐더니 아주 기운이 하나도 없네. 나도 여기 한 그릇 줘. 효순이 엄마, 내가 이 집 수제비 맛 때문에 저 멀리서 굳이 여기까지 온다니까. 이 맛은 아무도 못 따라해. 엄만 연신 땀을 닦으면서도 커다란 국자로 아낌없이 수제비를 담으셨답니다. 네, 오셨어요. 넉넉히 담았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효순아, 여기 김치 좀 더 드려라. 엄마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가게를 찾아준 힘든 이웃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 되면 엄만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나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을 가게로 부르곤 했어요. 어르신, 잠깐 들어오세요. 날도 추운데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엄만 사람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항상 정성이 가득 담긴 수제비를 베풀었습니다. 가끔은 고향을 떠났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엄마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오래전에 저 시장 골목에서 맨날 수제비 얻어먹던 그 꼬마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그 수제비 한 그릇이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살다가 너무 힘든 날에 나쁜 마음을 먹다가도 오래전 아주머니가 주신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유, 그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어? 오히려 내가 더 고맙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온 김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가. 든든히 먹고 가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지. 엄마의 수제비는 배고픈 이웃들에게 내일을 살아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막상 그런 엄마의 딸인 전 성인이 돼서도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들이 줄줄이 학교에 다녀야 했고
부모님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대학은 꿈도 못 꾼 채 곧장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손이 굼떠서 뭘 하겠다는 거야? 똑바로 좀 해, 똑바로. 그때 제가 다니던 공장엔 정말 무서운 승용공들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적응이 통 안 되는데 매번 선임들 눈치까지 봐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그 공장에서 보낸 시간들은 참 지옥 같았지만 유일하게 제가 잘한 건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다는 겁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늘 말없이 우직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느리고 말수도 적었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었답니다. 아휴, 이 앞에 가로등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길이 깜깜해서 퇴근할 때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잔업을 마치고 나오다 길이 너무 어두워 무섭다고 한마디를 했더니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장 정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심지어 본인이 몸살이 나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요. 효순 씨,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평생 동생들 챙기는 데만 익숙했던 전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보살핌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가진 거라곤 젊은 뿐이던 저흰 얇은 가락지 하나씩 나눠 끼고 시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소에 전 워낙 성격이 당당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편이라 옳고 그름이 분명했어요. 원래 느릿느릿한 남편은 제 뜻을 다 받아주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제 성격을 유독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네가 아주 우리 아들을 꽉 잡고 사는구나. 여자가 기가 너무 세면 못 써. 시몬 늘 제가 기가 너무 세다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거사, 자고로 여자 목소리가 남자보다 크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어디 가면 안 사람이 큰 소리를 내. 넌 그저 남편 잘 받들고 항상 상전처럼 오시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제 남편은 누나만 내신 귀한 아들이었던지라 시몬은 제가 남편을 잡아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귀한 아들이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시몬 아주 만날 때마다 절 닥달을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저한테 꽉 잡혀 산다고 생각하셨겠죠. 그 이후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집안일 할 때도 시몬은 제게 본인 아들 기를 꺾는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쩐다면서 그렇게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시더군요. 그때마다 남편은 시모 몰래 제게 빌다시피 했고요. 여보, 아까 우리 어머니 말씀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분가할 집을 알아볼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줘.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나 절 못살게 굴던 시모는 제가 시집간 지 딱 8년 만에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저희 곁을 떠나실 거면 조금만 더 잘해주시지 싶더라고요. 시몬 세상을 떠나시기 전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곤 그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마, 내가 왜 그렇게 널 못살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너도 자식들 키우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랬던 건데 내가 그걸 헤아리질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정말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시면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죠. 왜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그래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 하지만 시몬 끝내 제게 미안하단 한마디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 있으니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곧 학교에 다닐 나이가 돼서 저도 다시 공장이라도 나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했어요. 아유, 아주머니. 요즘 다들 기계로 하는데 아주머니가 공장에 사실 일이 있겠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공장 일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그저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내가 뭘 해보면 좋을까? 우리 애들 이제 학교도 가고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대체 뭘 해야 할까 싶네. 정말 파출부라도 해야 할까? 당신 손맛 좋잖아. 장모님도 음식 엄청 잘하시고 차라리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막한 마음에 고민하던 전 식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식당 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도 했고 저도 음식이라면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연 식당은 연일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제 음식을 먹어봐도 예전에 저희 엄마가 하셨던 수제비 깊은 맛이 나질 않는 겁니다. 전 결국 고향에서 여전히 식당을 하시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엄마, 내가 그때 엄마한테 배운 대로 분명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 반응이 영 별로네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료도 분명 똑같이 했는데. 아이고, 이거사. 재료만 똑같이 한다고 맛도 똑같겠어? 뭐 그러면 다들 요리사 하게? 있어봐. 내가 한번 올라가서 봐줄 테니까. 엄만 식당을 아버지께 맡겨두고 제가 사는 동네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덕분에 전 엄마의 그 깊은 손맛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엄만 저희 집에서 아이들까지 봐주시며 식당 일을 도와주셨답니다. 딸, 왜 모든 자식들이 자기들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 줄 아니? 그건 그 한 그릇에 자식에 대한 사랑, 기대, 희망이 들어있어서야. 음식할 때 재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란다. 엄만 음식하는 법을 알려주시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순아, 돈 없는 사람들한텐 굳이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다 사정이 있는 법이고 우리 너 없이 살아보지 않았니? 이 수제비 한 그릇에 울고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 전 엄마의 말씀이 너무 감명 깊어 늘 교훈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하다 보니 자꾸 이런 결심을 무너뜨리는 진상들이 생겨났어요. 한 번은 회사 회식이라고 20명이나 예약을 해놓고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탄 노쇼 손님들이 있었답니다. 하, 이 많은 음식을 다 어떡하지? 그렇게 수제비 집에서 무슨 회식을 한대. 이거 사실 처음부터 장난전화 아니야? 아주 잡히기만 해봐. 전 너무 화가 나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엄만 한 냄비 가득 끓인 수제비를 작은 접시에 나눠 담으시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배고른 사람들 불러다 대접하면 딱 좋겠구나. 어차피 남아봤자 버리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서 엄만 식당 근처 양로원에 연락해 동네 어르신들을 가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렸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은 어르신들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이나 지인들까지 줄줄이 데리고 오셨지 뭐예요. 이 집 사장님이 마음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제비 맛은 또 얼마나 진국인데 이런 집이라면 대박 터지고도 남지. 어느새 저희 식당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줄까지 서서 먹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엄만 드디어 식당이 잘 되는 걸 보시고 마음을 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착한 저희 애들이 할머니랑 정이 많이 들었는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손편지를 써서 드리더라고요. 할머니, 조심히 내려가세요. 저희가 방학 때 할머님께 꼭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냐 내 강아지들. 할머니 없어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방학하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언제든 내려와. 제 아이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 애들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늘 바쁜 맞벌이 부부였는데도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바르게 커주었어요. 특히 저희 큰아들이 지 여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동생 손을 꼭 잡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자기 옷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동생 목도리는 꼭꼭 둘러주던 든든한 아들이었죠.
오빠가 뭐라고 했지? 교실 들어가면 목도리 풀어서 바로 가방에 넣는 거야? 밖에 두면 저번처럼 또 잊어버리니까. 이따 끝나면 오빠 교실로 바로 와. 같이 집에 가게. 어, 오빠 우리 집 가다가 풀빵 사 먹으면 안 돼? 나 풀빵 먹고 싶어. 식당 일이 바빠서 늘 아이들에게 미안했는데 그래도 둘이 의지하며 잘 지내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아직 어린아이기만 한 아들한테 너무 무리한 역할을 주었나 싶기도 했네요. 그때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식당에 손님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평소보다 퇴근이 한참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밤 공기가 어찌나 차가운지 발걸음을 서둘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집안 풍경을 보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엄마, 어떡해? 오빠가 다쳤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집에 가보니 첫째는 다리가 벌개져선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둘째는 그런 아들 곁에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큰애가 동생을 먹이겠다고 라면을 끓이다 그만 냄비를 엎질러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 아들은 울지도 않고 오히려 절 보며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거 제가 빨리 치울게요. 엄마 힘드실 때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심지어 아들은 저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호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엄마한테 뭐가 죄송해? 엄마가 미안하지. 너희들만 집에 두고 일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병원 가자. 일어설 수 있겠어? 전 정신없이 아들을 얻고 추운 밤길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화상 흉터가 무척 깊어서 지금도 저희 아들 다리엔 화상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식당의 직원을 새로 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저녁 때 일찍 집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식당 일 때문에 도저히 빨리 오지 못하면 남편이 부랴부랴 집으로 와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없으니까 이 아빠가 해주는 특별식이다. 너희들 아빠표 김치찌개 못 먹어봤지? 이번에 먹어보면 다음에 또 끓여달라고 할걸? 저희 부부가 좀 더 노력하는 걸 알아줬는지 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부도 제법 잘했고요.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내내 공부밖에 모르더니 정말 기쁘게도 교대에 합격을 했고 마침내 멋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요. 내 새끼들, 아휴, 정말 장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부족한 게 많았는데도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 남편과 전 어엿한 사회인이 된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 30대가 된 아들은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당시 며느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어찌나 청순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옷가게라서 그런지 옷도 어찌나 세련되게 잘 입던지요. 하루는 물건을 떼러 갔다가 저희 생각이 났다며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파는 옷들은 너무 젊은 스타일이라 두 분께 안 맞을 것 같아서요. 물건 떼러 간 김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입을 만하신 좋은 옷으로 세트 맞춰왔어요. 이건 아가씨 옷인데 색깔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챙겼고요. 한번 입어보세요. 며느린 본인 가게에서 파는 스타일도 아닌데 일부러 발품을 팔아 저희 식구들 옷까지 챙겨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찌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아들을 결혼시키며 제가 놀랐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은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며느린 두 자매 중에 맞이였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과 멀지 않은 바로 옆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벼랑간 사부인이 제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저기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낯이 너무 익은데. 사부인 혹시 거기 그 수제비집 사장님 아니세요? 어머나, 네 맞아요.
제가 그 동네에서 수제비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이, 혹시 사부인도 저희 가게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사부인은 손뼉까지 치며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어머,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저 거기 진짜 자주 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수제비 먹으러 갔다니까요. 아이, 근데 거기 사장님이셨구나.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아유, 사부인, 저희 손님이셨군요. 제가 미처 몰라 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 음식이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세상에, 식당 단골 손님을 사돈지간으로 만나게 됐다니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답니다. 사부인은 저희 식당 수제비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자리에서 펄쩍 뛰기까지 하시더군요. 다시 생각해도 사부인 수제비 정말 예술이에요. 지금은 이사 가서 못 먹는 게 한이라니까요. 반죽이 어찌나 쫄깃쫄깃하던지. 아, 그리고 그 겉절이. 그거 매일 담그시죠? 그 아삭한 겉절이 맛을 제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네요. 세상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사부인네 수제비를 그렇게 먹으러 다녔나 봐요. 매일 아침 겉절이를 버무렸던 보람을 상견례에서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아이들의 혼사를 결정지었죠. 며느린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희 부부에게 정말 자상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다고 가게 문까지 닫고 장을 봐오기도 했어요. 제가 어머님 요리 솜씨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비록 그날 2시간이나 기다려 간이 조금 이상한 갈비찜을 먹긴 했지만 며느리 정성이 담겼다고 하니 세상 어떤 갈비찜보다 맛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며느리가 유독 첫인상이 좋고 저희에게 진심인 게 느껴져 저희 부부는 평생을 아끼며 모은 1억 원을 아들이 결혼할 때 선뜻 내주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너희 필요한 데 있으면 보탰을 거라. 앞으로도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평생 며느리로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2년이 흘러 건강한 손잘 낳았을 때 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전 며느리가 몸조리하는 동안 식당 일까지 뒷전으로 밀어두고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 날랐습니다. 동시에 집안꼴이 엉망인 게 눈에 밟혀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며느린 제게 무척 미안해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힘드신데 앉아 계세요. 커피 타드릴까요? 아니면 빵이나 간식 좀 드시겠어요? 저도 첫애 낳고 몸이 조금 안 좋았던지라 첫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더더욱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제게 고마워하던 며느리가 손자가 돌이 지날 쯤부턴 태도가 슬그머니 달라지더라고요. 이젠 제가 와서 집안일 해주는 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 김에 안방 청소 좀 싹 해주세요. 거실 바닥도 좀 닦아주시고요. 애가 하도 보채서 전 계속 애를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그땐 아이 보는 게 힘들 테니 제가 조금 더 몸을 움직이자 싶었습니다. 그래, 어디 애 보는 게 보통 일이니? 내가 얼른 치워줄 테니까 너네랑 같이 쉬고 있어. 그러면서 무릎을 굽혀 걸레질을 하는데 솔직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무렵 사부인은 손주 돌볼 생각은커녕 친구들과 여행 가고 놀러 다니기 바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부인은 저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난 뭔가 싶다가도 그래도 내 아들 며느리인데 제 손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따라 매콤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남편은 회식이라 늦는다네요. 어머님이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때문에 전 밖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늦은 시각에 시모에게 떡볶이 타령이라니. 정말 기가 찼지만 애 낳고 고생하는 며느리가 먹고 싶다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부탁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저 말고 제 남편을 공략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은데
쇼핑하게 카드 좀 주시면 안 돼요? 아이 키우느라 제 옷 한 벌 제대로 못 샀거든요. 저 아직도 결혼 전에 입던 옷만 입는다니까요. 저 명색이 옷가게 사장이었는데. 제 남편은 워낙 사람이 좋아 허허 웃으며 며느리에게 선뜻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아주 고생이 많은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라.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아이 우리가 보고 있으마. 전 옆에서 괜찮을까 싶어 조금 불안했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차마 말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카드를 긁고 온 가격을 보자마자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480만 원, 화장품에 구두까지 줄줄이 긁더니 총 결제 금액이 무려 82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다 뭐니? 카드값이 8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잘못 나온 거지? 그런데 며느린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 출산 선물로 사주신 거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쇼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아버님 최고세요, 최고. 아유, 그래도 적당히 골라야지.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쓰면 어떡하니? 그게 어디 한두 푼이야? 아,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 싶은 걸 다 사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호통을 치자 며느린 도리어 서운하다는 듯 투덜거리더군요. 어머님, 1,000만 원 안 넘었거든요. 더 쓰려다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이 정도로 참은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뭐 딴 데 썼나요? 어머님 그 귀한 손주 낳아주느라 몸 다 망가지고 고생했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 써요? 며느린 입버릇처럼 귀한 손주를 들먹이며 아주 유세를 떨었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 카드 사건은 남편이 한 번은 선물로 치고 넘어가 주자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며느린 더 기세등등해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때면 어김없이 절 부려먹었습니다. 귀한 손주 낳아준 유세가 이만저만이 아닌 며느리를 보며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렇게 영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저희 손자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며느리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 다시 옷가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그때 며느리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옷가게를 열고 며칠이 지나 아들이 잔뜩 취한 채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세호야, 너 무슨 술 이렇게 마셨어? 아, 내일 출근도 하는 녀석이. 그리고 취했으면 너희 집으로 가야지. 여긴 왜 와?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집사람이 대체 돈 무서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한 달에 400 겨우 버는데 집사람은 옷가게를 하겠다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긁어대니 카드값에 대출금 이자 가기도 벅차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전 형편에 맞게 작은 옷가게를 차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아들 명의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동네에서 제일 비싼 자리에 그것도 가장 최신식 인테리어로 차려놨더라고요. 솔직히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전 이 일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혼을 냈어요. 어멈 듣거라. 이제 우리 손자도 컸고 너도 다시 장사 시작했으면 정신 차리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너희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네가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집안꼴이 어떻게 되겠니? 앞으로는 씀씀이 좀 줄이고 특히 카드값 같은 거 꿈도 꾸지 말어. 너희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형편에 맞게 말이야. 언제까지 부모들이 결혼한 자식 뒤시다거리 해줘야 하니? 제가 크게 호통을 치자 며느린 대답도 없이 입만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다 제가 안부 전화를 걸면 아예 전화를 돌려버리거나 뚝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제 속을 벅벅 긁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설날이라 사골까지 우려 떡국을 끓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딱 한 숟갈 뜨더니 그릇을 아예 밀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님, 떡국 맛이 왜 이래요? 요즘 손맛이 좀 변하셨나 봐요. 옛날 그 맛이 아니네요. 떡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 그리고 혹시 조미료 넣으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딸아이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며느리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새언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새벽부터 육수 내서 끓인 거라 맛있기만 한데요. 그렇게 입에 안 맞으면 먹지 말아요. 누가 뭐 억지로 먹으라고 했어요? 누가 안 먹는데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가씨 왜 매사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참,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겠네. 아침에 실컷 밥을 해줬더니 갑자기 딸과 며느리가 당장이라도 싸울 기세여서 전 한숨을 푹 내쉬며 둘 다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유, 다들 그만해. 너희 아버지도 계신데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제이 너도 새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마, 누가 새해부터 폭달아나게 반찬 투정을 하니?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아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내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네가 직접 해 먹어라. 아유, 머리야. 다 필요 없으니까 밥들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전 그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자꾸 제 신경을 건드리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참 갓난아이 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부인이 갑자기 제 식당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돈, 제가 정말 고심끝에 드리는 말씀인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사돈. 대체 무슨 부탁이신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괜찮으니 말해보라고 하자 사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수제비 맛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요즘 다른 지역에서도 분점 내달라고 그렇게 줄을 선다면서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음식 비법을 저한테만 좀 전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참에 분점 하나 낸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유, 사돈 좋은 게 뭡니까? 양쪽 집안길이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동안 분점을 내달라는 제의가 몇 차례 들어왔지만 전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요리하는 게 아니라면 분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부인, 죄송해요. 저는 분점은 안 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사람 손을 여럿 하다 보면 제가 고집해온 맛을 잃을까 봐서요. 그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부인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죠. 하지만 사도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예전에 식당을 몇 번 해봐서 장사를 잘한다며 사돈끼리 이렇게 박하게 굴 수 있느냐고 며칠을 졸라대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부인, 이거 과일인데 제가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거로 골라왔어요. 아, 그리고 이건 사부인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봄잠바도 하나 사왔고요. 어서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딱 사부인 옷이네. 사부인은 말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아예 물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사돈지간에 자꾸 그러니 마냥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제 생각을 꺾을 수도 없어 날마다 고민이 깊어졌죠. 그때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돈이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하나 내드린 게 어때? 들어보니 바깥 사돈도 요즘 일 없이 지내신다는데 소일거리 삼아 하시게 하면 우리도 크게 손해볼 거 없잖아.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저도 정말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하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참 자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화는 경찰서라는 겁니다. 1등 수제비집 사장님 맞으시죠? 지금 건물에 불이 나서 전소될 지경이에요. 당장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놀랍게도 전기 앞선으로 저희 가게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전 남편과 함께 혼비백산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그때 이미 제 식당은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저희 가게만 피해본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화재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안 돼. 아이고, 이걸 어쩌나. 세상에 이걸 어찌. 여기서 내 새끼들 다 키우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 망연자실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고생한 세월이 다 불타버린 것 같아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도 눈물까지 보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진압됐을 때 가게 안을 보니 그야말로 처참하더군요. 벽에 걸어두었던 메뉴판도 손님 테이블도 다 잿가루가 되어버렸죠. 다행히 화재보험을 든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가게를 일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희 애들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엄마, 힘들겠지만 저희 식구끼리 힘을 합쳐봐요. 청소도 다시 싹 하고 이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가게를 연다고 생각하자고요. 저희가 열심히 도울게요. 가게가 불타버린 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자식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냈어요. 기침이 계속 나와도 열심히 잿더미를 치우고 다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절 위로하려는지 제 아들이 큰맘 먹고 식당 냉장고를 선물하겠다고 나섰죠. 엄마,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시련이 온 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업소용 냉장고를 하나 제대로 사드릴게요. 좋은 의미로 선물하는 거니까 다시 기운 내서 시작해봐요. 냉장고 배송 오려면 한참 걸린다니까 그 전에 청소 완벽하게 해둬야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보여준 냉장고는 아주 크고 꽤 값비싼 새 모델이었습니다. 딸아이도 이에 질세라 예쁜 테이블을 선물해주고 정리까지 도와주었고요. 물론 며느리는 한번 들여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 덕분에 식당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말한 배송 날짜가 지났는데 냉장고가 도무지 오질 않는 거예요. 전 안부도 물을 겸 겸사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야. 그래, 요즘 어머면 잘 지내니? 어제 연락도 통 한 통이 없네. 아, 그게요? 사실 얼마 전 그 사람 생일이었잖아요. 요즘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생일 선물로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 있죠? 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는데 그 뒤로 완전히 삐져서 저랑 얘기도 안 해요. 아휴, 걔가 또 그런다니? 아니, 얼마 전에 너 몰래 4천만 원짜리 차를 대뜸 사질 않나?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그때까지도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아들 몰래 4천만 원이나 하는 새 차를 떡 뽑아 집을 다 뒤집어 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명품 가방 타령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저번에 네가 주문했던 그 냉장고가 아직도 안 왔어. 그게 그렇게 배송이 오래 걸리나? 네? 아직도 안 왔다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아들은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더니 조금 뒤 완전 경악을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집사람이랑 쇼핑몰 아이들 같이 쓰고 있는데 집사람이 배송 오던 냉장고를 취소시킨 모양이에요. 아니, 왜? 멀쩡히 잘 오고 있는 냉장고를 왜 취소시켰대?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금 전화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그냥 식당 중고 냉장고나 쓰지 뭘 그렇게 비싼 걸 사주냐고. 우리한테 어머니가 그런 존재냐면서 그냥 헝거나 쓰라고 취소해버렸대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내가 하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길래 제가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였더니 그 사람이 앙심을 품었나 봐요. 아들은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아주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마, 나다. 네가 나더러 세건 과분하니까 헝거나 쓰라고 했다면서? 그게 사실이냐? 네, 어머님.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요즘 식당 폐업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뭐하러 굳이 새 걸 사서 낭비래요? 저한텐 돈 가지고 다들 날리면서 어머님도 눈치가 있으시면 남편이 새 걸 사준다고 해도 먼저 나서서 중고로 사달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눈엔 내 인생이 중고로만 보이나 보구나? 뭐 꼭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어머님이 앞으로 몇 년이나 식당을 하실 줄 알고요. 전 일단 알았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엔 제 삶이 그저 중고 냉장고만큼이나 값싸고 하찮게 보였던 모양이네요. 전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며느리에게 문자 한 통을 전송했습니다. 그건 한동안 안사돈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을 캡처한 것이었죠. 그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웬만하면 분점은 절대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사돈께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열심히만 하시면 바깥 사돈이나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사돈, 정말인가요? 아휴, 감사합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착실히 배워나갈게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부인. 그때 사부인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연인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왔습니다. 며느리 일만 아니었다면 전 마음 먹은 대로 사돈에게 분점을 내드렸겠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전 며느리에게 그 캡처본을 보낸 뒤 곧바로 안사돈께도 명확히 문자를 남겼습니다. 사부인, 분점 내드리고 했던 이야긴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며느라이가 절 시어머니로 보지도 않고 동네 아줌마보다 못하게 여기는데 제가 못하러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제 장사 비법은 제 인생을 바친 결과물이에요. 제가 왜 마음을 바꿨는진 따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 그러고선 핸드폰에 신경을 끄고 가게 청소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주 난리가 났었네요. 분점을 차릴 생각에 잔뜩 꿈에 부풀어 있던 안서돈이 제 문자를 받자마자 며느리 집으로 쫓아가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였죠. 네가 아주 네 엄마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괜히 나서서 일을 망쳐? 네 아빠도 계속 놀고 있는데 앞으로 어쩔 거야? 안사돈은 아주 본인 딸 머리채까지 잡으며 한바탕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러면서 당장 네 시부모님한테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인연도 끝이라고 며느리를 몰아세웠다네요. 덕분에 그렇게나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에게 울며 불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머리까지 잡혔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식당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이렇게 먼저 전화를 주다니 세상이 뒤집힐 일이네. 근데 난 너한테 사과받을 일이 이제 없을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며느린 그제야 슬슬 사태 파악이 되는지 연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내 아들이랑 통화 끝냈다. 우리 재호가 너랑 이혼 안 된다. 도저히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대. 뭐라고요? 저랑 이혼을 하겠다고요? 그래. 너같이 씀씀이면 해프고 주제도 모르고 명품 외제차 타령이 나는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댄다.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한 너하고는 살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아주렴. 평소에 날 무시했던 것처럼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 알았니? 그 말 하는데 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며느리는 엄청 당황해했고요. 어머님,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말리셔야죠. 지금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적극 찬성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만세 불렀다, 만세. 우리 이제 길게 통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끊자. 너랑 얘기하면 항상 난 너무 피곤해. 사실 전 아들이 며느리 만행을 털어놨을 때부터 결심을 굳힌 상태였답니다. 아들이 말해준 며느리 문제점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으니까요. 아들은 그동안 애를 생각해 참고 또 참으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 실상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네요. 아들이 말한 며느리 실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로 며느린 아침밥은커녕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도 배달 음식만 시켜주면서 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았답니다. 둘째, 옷가게를 한다는 핑계로 아들 몰래 대출만 잔뜩 받아선 빚만 늘려가고 있었고요. 셋째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곤 가게 일은 뒷전인 채 본인 치장하는 데만 열중했었다네요. 마지막으로 시부모인 저희에겐 중고 냉장고나 쓰라고 비아냥댔으면서 자기 친정엔 아들 몰래 현금을 수시로 빼돌렸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이 계속되니 아들도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평소 순하디 순하던 아들이 눈물까지 보이며 말하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힘들게 고생하며 키운 내 자식을 저런 여자가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희 부부 앞에 그리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내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정적인 직업,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제 월급 없이 못 사는 여자일 뿐이에요. 저 더는 속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추한 꼴 그만 보고 이쯤에서 도장 찍자. 아들은 두말하지 않고 바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웃긴 건 이번엔 안사돈이 찾아와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사부인, 아무리 애들이 이혼했다고 저랑 한 약속까지 저버리시면 안 되죠. 분명 그 수제비 푼 점 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봐요. 저한테 계약금이라도 넣으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사돈지간인가요? 전 이제 사돈을 챙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가서 따님한테나 물어보세요. 그제 안사돈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본인 딸을 그렇게 원망하더라고요. 그놈의 가시네. 이렇게 끝까지 사고를 치는구만. 걔는 아주 내 딸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어렸을 때부터 하도 사고를 쳐서 뒷감당하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평생을 이렇게 날 힘들게 하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안사돈은 그렇게나 꿈꾸던 분점을 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섰습니다. 그저 인생을 노력 없이 편하게만 살려던 며느린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인터넷으로 예쁘고 싼 옷이 쏟아지는 세상에 주제도 모르고 호화로운 매장만 고집하더니 결국 옷장사도 망해버렸더군요. 아들 몰래 제 명의로 뽑았던 그 비싼 차도 할부금을 못 갚아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왜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지 이제라도 그 애가 부디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부는 요즘 손주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계속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손주 품에 안고 식당으로 올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주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엄마 없이 자랄 손주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할머니의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 뜨끈한 국물을 찾는 손님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항상 저희 가게 찾아주시는 고마움을 담아 남편과 뜻을 모아 작은 정성을 보탰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육남매 장녀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제비 한 그릇에 담긴 정 덕분에 가게도 꾸려갈 수 있었고 그동안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 생각이에요. 상처받았을 제 아들이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저희 손주도 올바르고 따뜻한 아이로 잘 키워나갈 거고요. 비록 이렇게 제 인생이 평탄지만은 않았지만 펄펄 끓는 수제비소처럼 남은 생도 뜨겁고 진하게 채워나갈 수 있겠죠? 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의 한 해도 늘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